경알못을 위한 경제와 친해지기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세 번째 시간 시작하기 전에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내용, 테이크어웨이, 가장 중요한 키 테이크어웨이 기억하십니까? 제가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경제 데이터 중에서 나오는 거, 그 중에서 주식시장하고 가장 관련이 깊다고 생각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매월 초에 발표되는 수출입 동향, 그리고 매월 말에 발표되는 산업활동 동향입니다. 이 수출입 동향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매월 1일 날 보도자료 형태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매월 말일 또는 28, 29일 이 정도쯤에 통계청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보도자료 형태로 해서 산업활동 동향이 나옵니다. 수출이 얼마 증가했다. 이것도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만 그것보다도 훨씬 더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될 거는 어떤 품목이 수출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게 주식시장에 영향을 굉장히 많이 주고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산업활동 동향도 각 산업마다 어떤 산업이 얼마만큼 생산이 증가하고 있고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주식시장하고 가장 관련이 깊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기업 단위의 데이터는 아니지만 산업 단위에서는 충분히 그림을 어떻게 세상이 돌아가는지에 대한 그림을 그리시는데 굉장히 중요한 두 개의 보도자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시간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주식 투자자한테 꼭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경제를 잘 알아야 주식 투자 잘할 수 있다. 제가 맨 마지막 시간에 말씀을 드릴 건데 한 6번째 시간 정도에 경제를 너무 잘 알아도 이거 오히려 주식 투자에 굉장히 큰 실패를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숫자가 우리를 속이거든요. 너무너무 잘 알면 속진 않겠습니다만 어느 정도까지 알아가지고는 숫자에 속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런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1997년 외환위기에 빠졌던 이유가 경제 데이터를 너무 믿었기 때문이에요. 경제 데이터가 잘못된 숫자를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데 그게 잘못된지를 모르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외환위기를 겪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잘못됐다는 걸 알기 위해서는 정말 깊게 들어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저도 그걸 확신하게 된 거는 외환위기 지나서도 몇 년 지나서 외환위기 끝나고도 몇 년 지나서 그게 확신이 들었을 정도로 정말 깊게 봐야 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는 주식 투자를 위해서는 한 요 정도까지 필요한 것 같아요. 근데 이번 시간부터 말씀드릴 내용은 그 범위를 조금 벗어났습니다. 좀 벗어나서 더 좀 심층으로 본다면 더 깊게 내려가는 그런 건데 제가 이제 이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이게 주식 투자 때문이 아니고 요즘은 워낙 정치권에서도 경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 이유가 사실 지난 한 20, 30년에 걸쳐 가지고 전 세계적으로 이게 소득의 양극화, 부의 양극화 현상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같은 민주주의 사회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소득 분배를 좀 개선해 보자, 국가가 증세를 하자, 복지 주출을 더 하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면 세수에 문제가 생기고 국가 재정에 문제가 생기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많은데 그런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이해를 하려 그러면 요즘은 정치를 좀 이해하려 그래도 경제에 대한 이해가 좀 더 필요하다 생각을 해서 몇 가지 것들을 이제 더 넣을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깊게 보는데 첫 번째 시간은 GDP 중심으로 오늘은 GDP 고용 말씀을 드릴 거고요. 조금 더 깊게, 아주 많이 깊게 들어가는 건 아니고 조금 더 깊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통화정책. 통화정책이라는 게 뭐고 무엇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중국과 미국 사이의 통화정책은 어떤 차이가 있고 이런 이야기들을 주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는 환율 이야기를, 환율은 사실상 저도 가장 어려워하는 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환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하면 쉬워요. 그냥 여행 갈 때 달러 바꾸고 이런 거 어떻게 보면 쉬운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이야기를 좀 다뤄볼 생각입니다. 먼저 이번 시간에 이제 GDP 이야기를 할 건데 GDP에는 첫 번째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이 GDP를 구성하는 데는 4개의 경제 주체가 있다. GDP는 한 나라의 경제를 포괄적으로, 그러니까 다 빠진 거 없이 전부 다 포괄적으로 넣어놓은 개념입니다. 국내 총 생산이라고 하는데 이건 이제 생산뿐만 아니라 소득도
포함되고요. 그 다음에 지출도 포함됩니다. 우리가 하는 경제활동과 관련된 모든 개념은 이 안에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 GDP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활동을 하는, 우리 국내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주체가 4개의 주체가 있다라는 것이죠. 이거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되고, 소비자가 있겠죠? 가게가 하는 소비자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업이 있고요. 그 다음에 정부가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도 있습니다. 외국도 우리의 경제활동에 관여를 하거든요. 우리가 외국에 수출도 하고, 외국이 자기네들이 만든 물건을 우리한테 수출하는, 우리 입장에서는 수입도 하고 하기 때문에 이 4개의 경제 주체가 있다. 근데 보통 가게하고 이 소비자하고 기업이 가장 중요한 경제 주체가 되겠죠. 근데 갈수록 정부도 커져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정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옛날에는 기업 가게만 보자라는 입장이었는데 지금은 기업하고 정부하고 거의 비슷한 비중으로 GDP를 구성해요. 그래서 이 3개가 기본이고 외국도 같이 넣어서 봐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주체는 4개의 주체가 있고, 이 경제활동은 3개 영역으로 나눠서 봅니다. 생산이라는 영역으로 보기도 하고, 지출이라는 영역으로 보기도 하고, 소득이라는 영역으로 보기도 합니다. 가령 이제 이 그림을 보시면 이게 가게입니다. 기업이고 정부고 외국인데, 우리가 국내에서 어떤 걸 무엇인가를 생산한다. 서비스를 생산하든 아니면 물건을 생산하든 텔레비전을 만들든 아니면 뭐 농작물을 생산하든 무엇인가 생산하려 그러면 거기에 가게 노동이 들어가야 되겠죠. 그 다음에 기업의 자본이 들어갈 겁니다. 뭐 어떤 물건이나 서비스는 자본이 덜 들어가고 노동이 많이 들어가고, 어떤 물건을 만들 때는 정부의 공공 서비스가 많이 들어가고, 뭐 각각의 차이가 다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노동과 자본과 공공 서비스가 들어가고, 심지어 외국에서 무엇인가를 원유를 수입해 온다, 이런 것들도 이제 들어가겠죠. 들어가서 이제 생산이라는 걸 하게 됩니다. 생산을 하게 되고, 근데 이렇게 생산된 거는, 자, 노동을 제공했죠? 그러면 가게가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이 급여를 받아가지 않겠습니까? 기업이 자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이윤을 남기겠죠. 그리고 자기가 이제 들인 기계에 대해서 감가상각비, 기계가 감가된 것에 대해서 감가상각비도 받아갈 겁니다. 사실 이제 우리가 가게가 노동을 제공하고 급여를 받아간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기도 노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고, 그걸 넘어서는 것도 있고, 어쨌든 노동의 감가상각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복잡하게 이야기를 더 안 가기 위해서 제가 좀 잘라 놓으면, 이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보게 되면 노동을 제공한 사람들은 이 월급을 받아가겠죠. 급여를 받아가고, 그 다음에 자본을 제공하는 기업은 기계가 깎여 나간 것에 대한 보상, 그러니까 고정자본 소모라고도 이야기하는데, 거기에 대한 비용의 지출도 보상을 받고, 그 다음에 이윤도 어느 정도는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는 세금을 걷게 되겠죠. 그 다음에 외국은 우리한테 수출해서 우리가 수입해서 우리가 경상수지 적자를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외국도 보상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경제 주체가 다 같이 모여서 생산을 했는데, 이 생산한 거는 결국은 이 4개의 경제 주체의 소득으로 분배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산이나 소득이나 같다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소득이 발생했으면, 자, 이 소득으로 지출을 또 하겠죠. 그죠? 가게는 소비를 합니다. 그리고 기업은 또 투자를 합니다. 새로운 기계를 사고, 새로운 공장을 만들고, 이런 식의 투자를 또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정부는 세금 걷은 걸로 정부 지출을 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로 이런 개념으로 보게 되면 경상수지 흑자하고 비슷한 개념인데, 이런 식으로 해서 소득이 일어난 거는 또 지출로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국민소득 3면 등가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생산된 거는 누군가의 소득으로 가고, 그거는 또 어떤 형태의 지출로 간다. 근데 이 지출이라고 하는 거는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 다음에 순수출, 이렇게 제가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고,
이 첫 번째 시간에 키 테이크어웨이가 이거였죠. GDP는 소비와 지출 측면에서 보면 소비와 투자와 정부 지출과 순수출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민간 소비가 GDP의 한 절반 정도, 미국은 이게 거의 한 70% 정도가 된다. 이런 말씀도 드렸고요. 이 지출이라고 하는 건 소비, 투자, 정부 지출, 그다음에 순수출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경제적으로 이제 그 정치권에서 굉장히 논란이 많은 부분은 이겁니다. 소득과 관련된 거예요. 소득과 관련된 거. 최저임금을 어떻게 하자. 올리자. 뭐 얼마나 올리자. 그랬을 때 기업 활동이 정상적으로 유지가 되겠느냐. 이런 것들. 세금을 정부가 더 많이 걷을까? 더 많이 걷어서 정부 지출을 더 많이 할까? 안 그러면 세금을 많이 걷지 말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노동 생산을 하는데 어느 쪽에서 생산이 많이 일어나고 작게 일어난다. 이 모든 경제에 관련된 모든 이야기들은 이 안에 어느 영역에다가 넣으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우리가 지식을 쌓아간다라고 하는 걸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우리 머릿속에 그 지식이 들어갈 공간을 합리적으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카테고리를 만들어주면 들어오는 정보가 여기로 들어가겠죠. 근데 이런 카테고리를 만드는 개념이 없으면 들어오는 정보들이 들어왔다가 나갔다가 어디 저장될 데가 없어서 사라져 버립니다. 근데 경제라고 하는 것을 이 카테고리로 생산과 소득과 지출이라는 카테고리로 딱 개념화 시켜 놓고 나서 그 다음부터 들어오는 데이터를 뭐 이런저런 뉴스도 보고 뭐 이런저런 데이터를 봅니다. 그거를 다 이쪽에 요거는 여기 있구나. 요거는 여기 들어가야 돼. 요거는 여기 들어가야 되는데. 잠깐만, 이거하고 앞뒤가 맞나? 앞뒤가 맞네. 그게 이제 지식이 되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에 대해서는 생산, 소득, 지출이라고 하는 삼면 등가의 원칙이 있다라는 걸 이 개념을 머릿속에 확실히 넣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생산과 소득과 지출을 표시해 놓은 건데 한국은행에서 이제 이런 자료가 있습니다. 단행본으로 나오는 건데 지금은 한국은행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이게 PDF 파일로 다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민 계정,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이런 게 한국은행이 내놓은 굉장히 좀 그 경제지표를 잘 설명해 놓은 그런 해설서들이긴 한데 그렇게 알기 쉽지는 않아요. 알기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일반인들이 보시기에 이렇게 알기 쉬운 그런 개념은 그런 책은 아니긴 하지만 참고해 보시면 뭐 여러 가지 도움되는 부분은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가 생산 쪽에서 보면 이런 식의 경제 지표를 많이 봐요. 광공업 생산이 어떻다. 건설업 생산이 어떻다. 서비스업 생산이 어떻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 측면에서 보면 피용자 보수라고 하는 게 뭐냐면 월급 받는 거예요. 월급 받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기업 소득 이게 이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재산 소득은 경제활동, 생산활동을 통해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뭐 이자를 받았다든가 배당을 받았다든가 이런 거는 재산 소득으로 따로 구분하긴 합니다. 어쨌든 뭐 이거는 이제 기업과 관련된 그리고 고정자본 소모는 어떤 사람한테 소득이 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기계를 유지시키고 생산 설비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이거는 들어가는 사회적인 비용으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왜 소득이냐? 이것도 일종의 소득으로 보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월급 받는 것도 전부 다 소득으로 보기에는 조금 억울하죠. 왜냐하면 내 노동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들어가야 되는 비용이 그 중에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미치는 장사 같은데 싶은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실 건데요. 나의 노동력을 유지하는데 돈 다 들어간다. 나 남는 거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근데 그걸 이제 기업 단위에서는 기계 유지하는데 돈 들어간다. 이거 고정자본 소모로 따로 잡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 피용자 보수에도 이게 소득이라기보다는 비용의 개념이 분명히 들어가 있어요. 단지 구분 안 할 뿐이고.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구분할 수 있는 틀이 없거든요. 한 사람이 이 사람의 노동력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얼마의 돈이 들어가야 되는지 사람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기업 입장에서 이게 좀 객관적이거든요. 기계 사는데 얼마 들어갔다. 그래서 감가상각 얼마 시켜줘야 된다. 이게 법으로도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따로 뽑는 거다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정부가 세금, 사실 세금은 이 피용자 보수에서도 좀 떼고요. 그 다음에 기업 및 재산 소득에서 좀 떼고
뭐 이렇게 뗍니다. 근데 이제 순세상 및 수입세 이런 식으로도 좀 들어가는 게 있고, 그렇게 해서 정부의 소득이 되겠죠. 그리고 그걸 소득을 얻었으면 또 우리는 지출을 해야 되겠죠. 민간이 소비를 하거나 정부가 소비를 하거나 안 그러면 기업이 이걸 총고정자본 형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는 거를. 그 다음에 이제 재고가 증가하는 것도 투자라고 봐요. 그 다음에 해외 순수출하는 게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오늘 그래서 이게 역동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이 범주들을 만들어 놓고, 아, 대충 이 범주들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구나 라고 하는 걸 머릿속에 넣어 두시면, 그 다음부터 여기다가 하나씩 데이터를 넣고 기사를 보시면서 이쪽에 집어넣고 요건 이쪽에 집어넣고 이쪽에 집어넣고 하다 보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것들이 스스로 연결이 되기 시작을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그때부터가 지식이 되는 그런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식을 드리지는 못하고 머릿속에 이런 방들을 만들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개념 설명을 드리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GDP 볼 때 몇 가지 조금 어렵다라고 하는 개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많이 혼란스럽다, 서로 오해를 많이 한다라고 하는 게 몇 가지 말씀드리면, GDP는 생산이라고 해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매출을 다 GDP로 잡는 거 아니에요. GDP는 부가가치만 잡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부가가치세라는 게 있죠. 자영업 하시는 분들은 부가가치세에 대해서 잘 알지 않습니까? 그 부가가치세가 어떤 겁니까? 내가 매출한 것에 대해서 세금 내는 게 아니고, 내가 매출한 것에서 내가 매입한 게 있죠. 내가 뭐 저기 가게에서 음식을 만든다 그러면 양파도 사오고 뭐 사왔을 거잖아요. 그거를 빼고 내가 매출한 것에서 내가 매입한 것 빼고 요걸 부가가치라고 봐서 그 부가가치에 대해서 세금을 매기지 않습니까? GDP라고 하는 것도 그 부가가치입니다. 가령 뭐 농부가 야채를 재배해서 100만 원의 매출이 농부가 발생했어요. 그 야채를 중간상이 사가지고 105만 원에 음식점에 팔았습니다. 음식점은 그 야채를 105만 원에 사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120만 원에 팔았다고 치죠. 그러면 GDP는 총 매출을 다 잡는 거 아니에요. 100만 원 더하기 105만 원 더하기 120만 원 이렇게 잡는 게 아니고, 가령 이제 농부는 뭐 그냥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만들었다고 보죠. 부가가치가 100이라고 보면 그럴 일은 없습니다. 절대 그럴 일은 없는데, 그렇다고 보면 100 더하기, 그 다음에 중간상은 부가가치로 보면 5죠. 105를 매출했는데 매입한 게 100이잖아요. 그러니까 부가가치는 5, 그 다음에 음식점은 부가가치가 15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게 GDP지 매출을 다 더한 거 GDP 아닙니다. 매출을 다 더해버리면 이거는 중복이 돼버리죠. 중복이 돼버리고 한 나라의 매출을, 그래서 이제 한국은행 우리나라 국민계정을 보면 이게 2018년 기준일 건데, 2018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총 산출은 4,300조 원인데 이 중에서 중간 투입된 거 빼고 나니까 GDP는 1,898조, 1,900조 정도가 나온다는. 지금 우리 GDP가 2,000조 원이 좀 넘는데 이거 2018년 기준입니다. 그래서 GDP는 부가가치다. 우리가 부가가치세 VAT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한 개념을 갖고 있다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중간에 빠지는 거 매입은 이제 그 공제하는 항목인데 이거는 중간 투입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여기서 또 이제 고정자본 소모라는 거 아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사실 누군가의 소득으로 보기는 어려워요. 소득으로 보기는 어렵고, 물론 소득이긴 합니다만 이거는 사실은 비용하고 비슷한 측면이죠. 미리 지출한 비용을 이거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제해주는 그런 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나 뭐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도 장기 수선 충당금 이런 식으로 해서 일정 정도의 고정자본 소모를 따로 충당을 쌓고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서 요거는 기업이 버는 거긴 하지만 기업이 계속 유지되기 위해서는 비용으로 들어가는 거지, 이거를 기업이 번 거니까 나눠 쓰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겠죠. 이거는 기계고 기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생산을 계속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산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돈은 비용으로 계속 지출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이거는 기업의 소득이기 때문에 기업의 소득이 너무 많다, 요걸
서로 나눠 갖자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운 그런 거라고 봅니다. 그게 이제 고정자본 소모라는 것의 의미인데 이게 상당히 여러 부분에서 논란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정자본 소모 때문에 생기는 혼란이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게 그런 건데 그 정치적으로 이야기할 때는 소득이 제일 중요한 개념 아니겠습니까? 소득 분배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다 이런 걸 가지고 많이들 이야기하게 되는데 우리나라 사례하고 미국 사례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우리나라를 1980년부터 이 소득의 분배를 쭉 보게 되면 가계로 그러니까 GDP는 누군가 소득이 되는데 가계로 분배가 되는 게 70%씩 하다가 이게 2000년 이후로 쭉 줄었습니다. 지금 60%쯤 되는 거예요. 근데 보니까 기업의 소득이 빨간색인데 이게 뭐 10몇 퍼센트 하다가 지금은 25%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이게 한 10%포인트 정도 올라갔죠. 그 다음에 가계의 소득이 한 10%포인트 정도 감소를 했습니다. 정부는 보니까 뭐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렇게 보면은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갔다. 전체 파이 중에서 기업이 많이 가져가고 가계가 조금 가져갔다. 부가 불평등하게 분배가 되는 게 아닌가, 소득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고정자본 소모, 그 감가상각이라고 하는 게 이 기업의 소득으로 들어가요. 우리가 2000년대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따지면 외환위기 이후로 우리나라의 기업의 큰 변화가 뭐냐면 이게 첨단 산업, 반도체 산업 같은 게 커지면서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기 시작합니다. 그 이전에 비해서 우리나라 기업들의 기계가 엄청나게 많이 투입되기 시작하고 그러면서 감가상각비가 확 증가를 합니다. 그래서 감가상각비를 고정자본 소모를 빼고 계산을 해보면 이거는 이제 이쪽에 있는 건 왼쪽에 있는 거는 고정자본 소모가 기업의 소득이다라고 본 것이고요. 근데 아니 그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감가상각은 뭐 기업이 번 거는 맞지만 그 전에 기업이 투자를 한 거고 이 기계가 계속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생산 활동을 유지한다는 측면에서 그거는 비용으로 보자. 이렇게 해서 비용으로 보고 빼고 나면 그걸 이제 국민 순처분 가능 소득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걸로 보게 되면 아까 이제 가계 소득이 전체적으로 한 10%포인트 줄어든 거 맞죠? 계속 그대로인데 기업은 고정자본 소모 빼고 나니까 이게 더 많이 가져간 거, 약간 더 많이 가져간 거고 전체 10%포인트를 기업이 더 많이 가져갔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 7, 8%포인트 정도 기업이 더 가져간 거는 2000년대에 들어와서 우리나라 기업들이 엄청나게 장비를 많이 설치하고 첨단 산업으로 가다 보니까 투자를 엄청나게 많이 하고 그 투자하고 나서 다 회수하는 거 아니죠? 계속 그 투자가 유지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기계가 많이 들어가면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나라 GDP를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이 감가상각이 엄청 많아요. 미국은 감가상각이 많지 않거든요. 가령 미국은 기계 가지고 돈 버는 나라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디어, 그러니까 혁신, 창의성 이런 걸로 돈을 버는 나라다 보니까 감가상각이라는 게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물건을 만들죠. 만들고. 그러니까 첨단 산업일수록 거기 들어가는 기계나 장비가 엄청나게 고가의 장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면 이 기계와 장비를 유지하는데 또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래서 기업의 소득이 가계의 소득이 기업으로 이전됐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렵고 우리나라가 이제 고도 첨단 산업을 키우면서 감가상각이 많아졌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그림에서도 보시면 우리나라의 고정자본 소모라고 하는 게 전체 기업이 벌어들이는 이익 규모랑 비슷해요. 전체 기업이 벌어들인 영업잉여가 489조 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고정자본 소모가 1년에 359조 원입니다. 이 359조 원은 기업이 그 상태를 작년과 똑같은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서 비용으로 들어간 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도 이 소득 논쟁은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보시면 제가 그림 두 개를 준비했는데 왼쪽 그림은 미국의 보수와 진보, 스스로가 보수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스스로가 진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마나 특정한 이슈에 대해서 얼마나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심한지, 서로 간의 의견 차이가 비슷한지 이 정도를 나타냈는데, 미국은 1994년은 보면 미국은 그런 이야기 많이 해서 전통적으로 자기가 진보라고 주장하고 보수라고 주장해도 특정 사안에서는 중도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스펙트럼에서 이 양극화가 심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진보도 결국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보수도 국익을 위해서 이렇게 해야 되겠다. 의견 차이가 그렇게 심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의견 조율이 잘 되는 나라다 이렇게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2017년 기준으로 똑같이 보면 이 진보하고 보수 사이에 의견 차이가 굉장히 심해요. 굉장히 심합니다. 근데 주로 의견이 이제 이쪽에 보면 예전에는 이 중간 쪽에 모이다가 진보 쪽이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근데 이게 이유가 뭐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저같이 배운 게 경제밖에 없는 사람은 이게 경제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이유가 경제적인 양극화, 부의 양극화 때문에 진보 쪽의 의견이 굉장히 좀, 특히 저소득층의 의견이 상당히 많이 좌쪽으로 간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이 그림을 보시면 미국에서 이제 기업하고 가계로 소득이 어떻게 분배가 되느냐라는 구조입니다. 미국이 한창 사회주의하고 냉전을 할 때는 이 임금으로 분배가 굉장히 많았고요. 기업이 이익을 많이 가져가지는 않았어요. 근데 80년대 냉전이 끝나고 나니까 이제 미국이 경쟁 상대가 없어졌죠.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대두를 했습니다. 기업, 정부가 그렇게 나설 필요 있냐. 그냥 시장에 맡겨놓으면 된다. 시장에 맡겨라. 라고 하면서부터 이 전체적으로 기업이, 물론 그렇죠. 좋은 물건 만들어서 비싸게 팔 수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따로 뭐라고 이제 이야기를 안 해요. 옛날 같으면은 좋은 물건은 인지는 알겠는데 이게 비싸게 팔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신자유주의 물결 속에서 정부가 그런 식의 시장에 개입하는 걸 이제 안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기업들은 자기가 좋은 물건 만들어서 비싸게 팔고, 그러면서 이제 기업의 이익이 증가하는 그런 구조를 낳았는데, 그러면서 이제 그 임금으로 나가는 부분이 줄어들었어요. 기업은 갈수록 기계를 많이 들이고 노동력이 덜 드는 쪽으로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좋은 물건을 만들었는데 또는 좋은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여기에 노동은 별로 안 들어가고 이게 창의력이나 기계가 들어가다 보니까 갈수록 노동 쪽으로 임금이 배분되는 게 작아지기 시작을 한 거죠. 이런 과정에서 저소득층은 계속 최저임금에 생활을 해야 되고, 소득이 높은 사람들은 어마어마한 소득을 얻게 되고, 부의 양극화가 굉장히 극심해지고, 이게 결국은 이런 식의 정치 스펙트럼의 양극화를 심화시킨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든 대통령은 정책 공약 자체가 유나이티드 아메리카, 하나가 된 미국이라고 하는 걸 주장했는데, 이게 핵심이 증세하자라는 거죠. 증세해서 그 정부가 살을 치우겠다는 게 아니고, 그거를 저소득층을 중심으로 한 그쪽에 소득이 증가하도록 재정 지출을 많이 늘리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이 유나이티드 아메리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인종차별도 좁히자, 그 다음에 소득 격차도 줄이자, 여러 가지들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이 부의, 그러니까 소득 또는 부의 양극화 현상을 좁혀보자라고 하는 것을 근간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이 문제 가지고 논란은 굉장히 많은데요. 가령 공화당 같으면 증세에 당연히 반대를 하겠죠. 민주당 같으면 증세하자, 부자 증세하자 이렇게 나올 것이고, 서로 간의 격차가 굉장히 크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최근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게 되면 일단 증세 안 하고 정부 지출을 늘릴 수 있는 것까지는 늘리는 데는 공화당, 민주당이 어느 정도 합의를 해서 인프라 투자 이런 거를 이제 내놓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에서 얼마나 미국이 소득 격차를 줄여가는지, 부의 양극화가 얼마나 줄어들 수 있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GDP 말고 고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 데이터, 이 그림을 이제 머릿속에 넣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들어오는 고용과 관련된 정보는 여기다가 딱 이 기준을 갖고 분류를 하시면 되는데, 그게 뭐냐면 고용의 핵심은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합니다. 근데 경우에 따라서는 15세에서 65세로 끊기도 해요. 이렇게 보기도 하고 저렇게 보기도 하는데,
뭐 일반적으로 15세 이상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는 15세에서 65세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15세 이상 인구를 따져보면 우리나라에서 4,500만 명이 있습니다. 4,500만 명. 근데 그 인구를 경제활동 인구와 비경제활동 인구 이렇게 나눕니다. 비경제활동 인구는 어떤 분들이냐면 육아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사에 전념하시는 분들, 또는 이제 그 학교에 다니거나 입시학원에 다니거나 이러는 분들, 그 다음에 나이가 많으신 분들, 그래서 때로는 65세까지, 15세, 65세까지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 이걸 딱 그냥 65세까지로 끊는 게 맞는 거냐? 뭐 어떤 분들은 더 일을 하시기도 하고 하니까 연로하신 분이 어떤 분 몇 세 이상이냐에 대해서는 뭐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15세 이상을 인구로부터 출발한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장애가 있으신 분들, 그 다음에 뭐 취업 준비한다거나 군입대 대기한다거나 이런 분들도 비경제활동 인구로 일단 뺍니다. 그렇게 보면은 15세 인구, 15세 이상 인구 4,500만 명 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2,8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이 경제활동 인구를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나누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지금 실업자는 114만 명 정도가 됩니다. 구직을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취업이 안 돼 있고 근데 구직 활동을 하고 있어야 됩니다. 나는 취업 상태가 아니지만 그냥 가만히 있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라고 안 부르고 취업이 되기 위해서 구직 활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실업자로 구분하는데 지금 114만 명 정도가 있고 취업자가 한 2,755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대충 이걸 머릿속에 그림으로 그려 놓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런저런 정보를 받으시면 되겠죠. 실업률은 이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실업자가 몇 명이냐를 따지기 때문에 한 4% 정도가 되고요. 이 취업자는 놀랍게도 1시간 이상 일하면 취업자로 구분합니다. 이거 국제적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OECD도 이렇게 구분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뭐 좀 이상하게 보이기도 합니다만 이게 국제적으로 비교하는 기준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가 돈을 못 받았지만 보통 이제 가족이 하는 식당 또는 가족이 하는 회사에 취직을 해서 내가 월급은 못 받지만 다른 형태의 이득을 얻게 되죠. 18시간 이상을 일한 사람들, 그 다음에 일시적으로 휴직한 사람들도 취업자로 잡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15세 이상 인구 우리나라에 4,500만 명이 있는데 그중에서 경제활동 인구는 2,800만 명 정도 있다. 그중에 실업자가 한 100만 명 되고 나머지는 취업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특징이 고용과 관련해 가지고는 자영업자입니다. 한 60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있는데 그래서 전체 취업자의 2,800만 명 중에서 4분의 1, 25%가 우리나라는 자영업자입니다. 근데 이게 G20 국가들 기준으로 나타낸 건데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는 터키, 멕시코, 브라질, 우리가 별로 닮으려고 노력 안 하는 나라들이 우리보다 자영업자 비중이 높아요. 근데 우리만큼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나라가 이태리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이 나라는 우리가 잘 알죠. 워낙 관광산업이 발달해 있어서 아마 자영업자 비중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 보니까 경제 성장이 어느 정도 한계에 왔습니다. 이탈리아 같은 나라가 1인당 국민소득이 3만 8천 불 정도, 우리가 지금 3만 불 좀 넘죠. 올라갔다가 그게 이제 미끄러져 가지고 최근 한 10년 동안 미끄러져서 지금 우리나라보다도 1인당 국민소득이 낮을 건데 사실 그래서 우리가 별로 닮고 싶어 하는 나라는 아니죠. 그 나라가 우리하고 비슷하고 대부분의 우리가 닮고 싶어 하는 선진국들은 10% 정도거나 안 그러면 15% 정도거나 뭐 이 정도 선입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고용 구조로 보게 되면 우리가 여기서 더 1인당 국민소득이 증가하고 하는데 사실 자영업자 비중이 너무 높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큰 걸림돌이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우리 경제가 더 높은 선진국의 기준이라고 하는 건 GDP가 아니고 1인당 GDP잖아요. 1인당 GDP가 더 올라가면서 우리가 다른 나라들, 우리가 이제 그 본받고 싶어 하는 선진국 대열로 올라가려 그러면 이 자영업자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서 부가가치를 더 키워야 되는 거죠. 부가가치를 더 끌어올려야지 되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우리 경제의 미래를 이제 만드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